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한 여성분께서 반지하 원룸에서 겪었던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소름 돋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쿠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야기 끝나고 쿠키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여성분께서 이제 서울 내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서 원룸을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서울이다 보니까 이제 지상층은 굉장히 좁은데 비싸고, 한참 동안 이제 본인의 경제력을 스스로 고민한 결과 리모델링을 끝마친 한 건물에 반지하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여성분이 입주한 건물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건물로 들어가는 정면 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주차장이 있고, 우측으로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그런 담장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집이 반지하이긴 했는데 건물 정면이랑 우측으로 창문이 2개나 뚫려 있기도 했고, 건물 내부와 외부에 모두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여성분께서는 여자 혼자 살기에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고 입주를 결정하신 건데요. 보통 원룸에 입주를 하거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다들 자기 방 되게 이쁘게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도 반지하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이케아 같은 가구점에서 이쁜 가구도 사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집 안을 셀프 인테리어 한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이쁘게 집을 잘 꾸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입주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화장대에 세워놨던 화장품 같은 것들이 저절로 쓰러져 있다든지, 분명히 가지런하게 정리해놨던 이부자리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꼭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장시간 동안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집안 어딘가에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보였대요. 그런데 아주 처음에는 이 여성분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화장품 같은 거 한두 개 쓰러져 있다고 해도 뭐 화장대가 흔들렸었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하지, 누가 인위적으로 쓰러뜨려 놨다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께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집안을 청소해놓고 나갔다 들어온 다음 날도 그렇게 화장품이나 물건 같은 게 쓰러져 있다든지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구나 하고 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또 막상 분실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였습니다. 평소에는 화장품이 뭐 한두 개 정도 쓰러져 있는 정도나 아니면은 이불이 좀 흐트러져 있는 정도, 약간 신경이 쓰이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들이 다 쓰러져 있고 이불도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지진이 났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은 내 방에 누군가 들어왔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건물주분께 전화를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CCTV를 같이 확인을 하자고 했대요. 건물주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본인 집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찍힌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쯤에서 뭐 침대 밑에 노숙자가 살고 있던 얘기, 뭐 이런 거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는 이 여성분께서 그 찝찝한 기분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외출하기 전에 집안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놓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께서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을 했대요. 물론 디지털 카메라는 용량이나 배터리 한계 때문에 꺼져 있었고요. 모두 촬영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촬영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께서 그 영상을 스킵 하면서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는지 이런 걸 살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찍힌 게 없더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날은 집안에 쓰러진 물건 같은 거, 흐트러진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마치 그 여성분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카메라를 그렇게 설치해놓고 간 날은 흐트러지거나 쓰러진 물건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 여성분께서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속에서 여성분이 자기 자취방에서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 집 현관 그 신발장 앞에서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살며시 미소를 짓더래요. 그렇게 미소를 짓던 여자분이 갑자기 깔깔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기 시작하더래요.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급 표정을 굳히면서 정색을 하더니 나가! 하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 순간 이 여성분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깬 거예요. 꿈이긴 했지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서도 그 여운이 한참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난 뒤부터는 여성분의 생각이 조금 변했대요. 원래는 이 원룸 내부에 뭔가 이 건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변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귀신이나 심령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폴터가이스트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물건이 저절로 날아다닌다든지 쓰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요.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 없어지는 물건도 없고 본인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산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기에 여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는 하루하루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그냥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 늦은 밤에 그 여성분께서 자기 직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성분이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 머리를 감고 있으니까 내가 주변을 시야를 뭐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싸늘하게 들면서 등골에 소름이 돋더래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머리를 마저 다 감고 이제 샴푸기를 제거하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렇게 여성분께서 머리를 넘기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렇게 고개를 들면서 의도치 않게 시선이 화장실 창문 쪽으로 꽂혔는데요. 글쎄, 화장실 창문 밖에서 웬 사람이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그 여성분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물론 화장실에 설치되는 그런 창문은 반투명 창문이라서 안을 들여다볼 순 없는데 바깥의 가로등 불빛이랑 이렇게 그림자 때문에 이게 분명히 사람 얼굴이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놀라가지고 그 여성이 비명을 확 지르는데 그 얼굴이 확 사라지더랍니다. 그 놀란 여성분께서는 이제 방으로 나와가지고 물기만 대충 닦고 경찰서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놀라고 진정도 안 되고 화도 나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개운한 느낌이 동시에 좀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자기를 괴롭히던 게 심령 같은 게 아니라 뭔가 변태 새끼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확 들고 나니까 개운하더래요. 이제 CCTV를 보고 그 새끼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이랑 집주인분이랑 그렇게 대동을 해가지고 같이 CCTV를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CCTV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답니다. 이 여성분은 한밤중에 미친년이 된 기분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소름이 돋았대요. 당연한 게 본인이 직접 두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그 화장실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마당을 비추고 있는 CCTV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찍힌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의 머릿속에는 변태새끼의 소행이 아니라 확실히 이거는 귀신의 소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현장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여성분은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고요. 이 사건 이후에 도저히 그 원룸에 살 수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원룸 승계를 위해서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복덕방에도 방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원룸 자체가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이 여성분께서 평소에 집을 이쁘게 꾸며놓고 살다 보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 반지하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굉장히 이쁜 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러 온 한 여성분께서 바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는 보증금 같은 거 돌려받고 이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취해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막상 이제 반값 나갈 일도 없고 부모님이 알아서 밥도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니라 그 원룸에 새로 들어왔던 세입자분이었대요. 네, 여보세요? 네, 땡땡빌라 105 승계받은 사람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다름 아니라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거요? 혹시요, 이 집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여기 사실 적에 무슨 일 없으셨냐고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어요? 이 여성분께서는 이사를 갈 때 그 세입자 여성분한테 갑작스럽게 이제 근무지가 이동하는 바람에 이사를 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입자 여성분께서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요. 이 여성분께서는 무슨 사연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런 일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세입자분께서는 완전히 기운이 빠진 채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그 세입자의 한숨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쿠키 영상만 남았는데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여러분께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무서운 얘기 같은 거 하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 저녁 시간이 아니면 제가 시간이 안 납니다. 뭐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지금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살짝 들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른 저녁에 촬영을 하려고 해도 저런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소음 같은 게 많이 끼기 때문에 사실 레코딩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지금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밤늦게밖에요. 그리고 뭐 이런 귀신 사진 같은 것도 매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튼이 막 많이 흔들리는데 뭐 귀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집 강아지가 저 커튼 물어 뜯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 때문에 또 어이구 그림자. 보면 지금 이 위치가 불이 들어오면은 완전 그냥 밝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낭떠러지라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보면 여기가 낭떠러지라서 뭔가 서 있거나 할 수가 없는데 여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었거든요. 문을 열었다 완전 기절할 뻔했잖아요. 뭐냐면 여기 잘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이게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라 이파리가 되게 크거든요. 저기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전선에 걸려 있었던 건데 밤에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문 열었는데 좀 뭔가 목매단 것처럼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대롱대롱 거리고 있어가지고 또 때마침 무서운 이야기도 끝나고 난 상태에서 문을 열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뭇잎이 걸려 있으니까 와 그땐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촬영 환경입니다. 네, 그럼 쿠키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때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직후였어요. 제대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밤늦게 배드민턴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대로변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서 그 신호에 건너기 위해서 전력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주위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주행하고 있던 그랜저 한 대에 제가 치이고 맙니다. 그렇게 저는 한밤중에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 맨몸으로 치인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다치긴 했는데 그래도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처음에 수술을 끝내고 나서는 저는 2인실에 배정이 되었어요. 당시 저랑 같은 병실에 웬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픈 와중에 그 할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주무시는데 정말 코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처음 2, 3일 동안은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우면 1인실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2인실만 하더라도 하루 병실료가 어마어마하게 청구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2, 3일 정도 코골이에 고통을 받다가 4인실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저는 4인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수술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병실을 이동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을 실제로 제가 겪고 있으니까 아픈 와중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4인실은 창가 쪽에 침대 2대, 그리고 문 쪽에 침대 2대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저는 창가 쪽 제일 안쪽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4인실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조용해서 조금 더 살만했어요. 유일한 소음이 있다면 같은 병실에 있던 한 식물인간 환자분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30,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무슨 의료사고 비슷한 걸로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당시에 문 바로 앞쪽에 있는 침대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의 이목벌 정도로 되어 보이는 그 환자분의 두 부모가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 환자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눈을 뜨고 의식이 붙어 있긴 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목에 내어놓은 구멍 같은 데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두유였나? 아무튼 그런 미음 같은 거를 이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무슨 소음이냐고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그 환자의 목에 가래가 끼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침을 해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목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주황색 관을 넣어서 가래 같은 걸 인위적으로 빼주시던데요. 그거를 뭐 석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새벽 2, 3시 무렵 고요한 밤에 잘 자고 있는데 매일 밤마다 꼭 한 번씩 그 숨이 넘어가듯 쇠 긁는 소리가 나는 그런 기침 소리 때문에 저는 매일 밤 잠에서 깨야 했어요. 물론 그 환자의 부모도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 마치 4, 5살 아이를 달래듯이 그 환자를 달래면서 석션을 하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푹 자고 싶은데 매일 밤 그런 기습적인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다 보니까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환자의 부모님께서는 거의 24시간 내내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 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짠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응급수술을 한 뒤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요. 마침내 처음으로 몸을 일으켰던 날이에요. 부모님이랑 간호사분의 도움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켰는데요. 오랜만에 몸을 일으키니까 현기증이 엄청나게 몰려오더라고요. 처음엔 식은땀이 날 정도로 현기증이 몰려왔는데 한 2, 3번 정도 그렇게 몸을 더 일으키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그 환자분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뼈만 남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앙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침대 위에서 소변통에다가 소변을 보던 저도 그날부터는 비록 엉금엉금이긴 하지만 직접 걸어서 화장실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병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병실에 틀어져 있는 TV에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 하나가 저희 병실 문 밖에서 계속 막 기웃기웃거리시는 거예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처음에는 누구 찾는 사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벼랑간에 저희 병실 문에 걸쳐서는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보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개같은 놈이 어디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저리 안 꺼져? 그만하면 됐어! 막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줌마가 소란을 피우니까 그 환자 보호자랑 간호사분들이 그 아줌마를 막 떼어놨어요. 그렇게 작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조용해진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건너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건너편 병실에 있는 환자 있죠. 그분을 병문안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의 직업이 무당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옆 병실에 있던 환자분의 따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막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건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한밤중 새벽에 저는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에서 깼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굉장히 꼬릿꼬릿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그렇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 환자분의 어머니께서 변을 본 거를 뒤처리를 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침대에 개인 커튼 같은 건 쳐놨지만 그 커튼이 그냥 하얀색에다가 안쪽에 불빛 때문에 그림자랑 이제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2인실 같은 경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4인실이나 6인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안에 없어서 병원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저는 링겔 거치대를 붙들고 엉금엉금 화장실까지 가서 스스로 소변을 보고 다시 병실로 돌아오려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환자분의 보호자분께서도 화장실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마주쳤는데요. 코비 화장실 다녀오는구나. 아, 네.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엉금엉금 걸어서 저희 병실 쪽에 다다랐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 바깥쪽으로 그 환자분이 막 숨이 넘어갈 듯이 또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시야가 병실 안쪽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맙니다. 웬 남자 하나가 그 환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는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마주댄 채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섬찟해서 저는 차마 병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환자 보호자든 간호사든 누구한테든 빨리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빠르게 복도 중앙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환자의 부모님을 보고 제가 그 형님 지금 막 기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빠르게 병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천히 뒤따라가서 다시금 문 쪽으로 해서 그 병실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때는 이미 그 형체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너무 무섭지만 동시에 제가 계속 서 있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병실로 들어가서 제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은 차마 잠이 오지 않아서 누워있는 채로 아이패드를 막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틀 전에 소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병문안 왔던 무당 아줌마가 그 환자분을 보고 막 욕하고 호통을 친 건 그 환자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남자의 형태한테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약 10일 정도 더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하기 전까지 매일 밤 그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혹시나 귀신이 있는 건 아닐지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완전히 다 나아서 몸 건강히 잘 지내지만 도대체 그 환자한테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랬던 건지 아직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30대가 된 지금은 영적인 존재를 본다든지 아니면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고 있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대 후반까지는 기이한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라는 걸 처음 목격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에요. 시골은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랑 다르게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게다가 시골 학교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릴 때부터 일찍 발랑 까져서 술이랑 담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학교가 끝난 뒤에 친구들과 동네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볼을 한번 차고 다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옆에는 조그만한 대나무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오솔길 같은 작은 언덕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밭 언덕길은 예로부터 동네에서는 도깨비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동네에 사시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밤늦게 그 언덕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도깨비한테 홀린다든지 아니면 도깨비를 목격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이 도깨비 언덕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나무밭 언덕길 아래쪽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한 그루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두꺼운 줄기 한쪽으로 밧줄이 하나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밧줄이 나무에서 이어지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들려오는 소문이라든지 약간 카더라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전에 한 젊은 여자 하나가 그 나무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을 수습할 때 그 밧줄을 끊어낸 거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대략 6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가을이었고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태양이 빨갛게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주변에서 뭔가 버려진 것 같은 애들 타는 세발 자전거 있죠? 그걸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친구들 몇 명은 언덕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 세발 자전거로 언덕을 슬라이딩 하면서 막 내려오는데 지들끼리 재밌다고 막 웃고 떠들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그 모양새가 꽤나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한번 타보려고 자전거를 들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언덕 끝에서 저는 세발 자전거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서로들 웃음보가 터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내려올 때도 막 친구들이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언덕길을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서 있던 자리를 지나칠 때쯤에 제가 고개를 돌려서 친구들이 있는 방향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뭔가 슬로우 모션 돌아가듯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제가 본 건 친구들이 서 있던 대나무 밭의 중간, 하얀 소복을 입은 긴 생머리의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서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그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형태를 목격하고 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세발 자전거의 손잡이를 놓쳐서 저는 언덕 다 내려왔을 때쯤에 넘어졌어요. 그 언덕의 경사가 아주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핸들을 놓고 넘어져 버리고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뭐하냐고 막 깔깔거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흙을 좀 털어내고 다시 수습을 한 뒤에 아까 그 방향을 자연스럽게 다시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제가 헛것을 봤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빨리 와보라고 한 다음에 문방구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 야, 구라까지 마. 보긴 뭘 봐. 친구들은 굳건하게 그 자리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는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내가 본 건 뭐였을지, 혹시 그 동네에 돌고 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성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 혼령을 본 건가? 이런 막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봤던 그 혼령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을 해요. 하얀 옷과 긴 머리, 그리고 얼굴에 눈, 코, 입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걸 목격한 뒤로 저는 그 언덕에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친구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다시 담배를 피려고 그 언덕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거기서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오늘은 내가 집에 일찍 가겠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저는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어제 그 도깨비 언덕에 갔던 친구들 중 하나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야, 너 저번에 우리한테 봤다고 했던 여자 귀신 그거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한 거 아니지, 그치? 그냥 딱 그 질문을 듣자마자 아, 이 녀석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봤냐? 이어지는 친구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도깨비 언덕으로 갔을 때 여느 날처럼 담배를 피면서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친구들 무리가 서 있는 저 편에서 하얀 소복인지 원피스인지 모르겠는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친구들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사적으로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쟤 뭔데 우리 꼬나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보긴 누가 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그때 이 친구는 제가 뭔가 귀신 같은 걸 봤다고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 그때부터 얘도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최대한 모른 척을 하고 그걸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렇게 적당히 담배를 다 피우고 마을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친구들 다 같이 그 언덕 아래에 있는 큰 나무 옆을 지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의 측면 시야 쪽으로 사람 다리로 보이는 무언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얘는 이 순간 정말 도망가고 싶고 비명도 지르고 싶었는데 끝까지 참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야 저한테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다행히도 친구는 그날 이후에 뭔가를 본다든지 기이한 경험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연이 저에게는 이 세상에 아닌 것을 보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다음에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짧지만 임팩트가 아주 강한 소름 돋는 썰 몇 가지를 묶음으로 준비했어요.
흔하다면 흔한 소재일 수 있는데 저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껏 공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의 글쓴이는 내가 겪은 인생 최고의 소름썰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 상상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중학생 무렵에 집에 하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집에 창고로 쓰는 방이 하나 있었대요.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쌓아두는 그런 창고로 쓰는 방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창고 앞에 가가지고 계속 막 짖더래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면 또 그건 아닌데 유독 그 창고 앞에서 그렇게 막 짖어대더래요. 그런데 강아지가 그렇게 매일 짖어대니까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의 이제 삼촌의 가족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강아지 애견 호텔에 맡기면 비싸니까 강아지 며칠만 좀 봐달라고 하고 그분 가족들한테 삼촌께서 키우는 강아지를 한 마리 맡겼대요, 집에. 그래서 한동안 그 집에서 2마리의 강아지를 맡아서 기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족들이 다 집에 없고 글쓴이만 집에 있었대요. 그런데 기억하기로 당시 시간이 저녁 10시쯤 된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이좋게 잘 놀던 두 강아지가 갑자기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창고 앞으로 막 뛰어가서 창고 문을 보면서 미친 듯이 막 짖더래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문을 보면서 왈왈 하고 짖어대던 강아지가 그날따라 막 꾀갱도 되면서 하면서 막 으르렁 대기도 하더래요. 그런데 글쓴이 분께서는 집에 혼자 있었으니까 약간 기분이 오싹한 김에 그냥 냅다 소리를 쳤대요. 뭔데?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마리 강아지가 동시에 허공을 보면서 짖으면서 글쓴이 쪽으로 막 뛰어오더래요. 그 이후에 울면서 가족들을 기다렸는데 1분이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오싹했던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연의 글쓴이의 아버님께서는 직업이 택시 운전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활동하시는 지역이 대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손님을 태우려고 이제 시내를 도는 중에 한 여성분을 태웠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드릴까요? 현대공원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탑승객 분께서 현대공원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구를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구 사시는 분들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공원이란 곳이 공동묘지라서 굉장히 어둡고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이제 택시를 출발시키면서 그 여성분한테 한번 물었대요. 아가씨, 지금 이 시간에 거기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볼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운전을 해가지고 현대공원 근처에 거의 이제 도착을 해갈 무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 뒤통수 쪽이 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룸미러를 이렇게 올려다 봤대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차를 돌려가지고 나가려고 이렇게 차를 돌리고 있었대요. 그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불러서 잠깐 차를 세우더래요. 그렇게 이제 경비 아저씨께서 여쭸대요. 여기는 무슨 용무로다가 들어오셨대? 이렇게 물으시길래 어떤 손님을 태우고 현대공원까지 와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온데간데 그 승객이 없더라. 이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로부터 돌아온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에휴, 오늘만 아저씨 같은 기사가 3번이나 왔어. 택시기사분들이야 워낙 전국 방방곳곳을 잘 돌아다니시고 밤늦게도 잘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괴담류가 많은 것 같은데 언제 들어도 약간 소름 돋는 게 택시 괴담인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냥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분께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고깃집을 갔대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 손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대요. 그 꿈속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된장도 올리고 그렇게 쌈을 싸먹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손님들이
고기 위에다가 상추를 올리고 모든 행동을 거꾸로 하더랍니다. 그 남성분께서는 꿈이었지만 이게 직감적으로 저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다, 분명히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굽기도 전에 여자친구한테 이제 나오자고 했대요. 그렇게 이제 여자친구를 끌고 나와가지고 사정 설명을 했대요. 자기야, 나 배고픈데 왜 나오자 그랬어? 야, 너 이상한 거 못 느꼈냐?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귀신이야.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게 아니라 고기에 상추를 싸먹고 한 행동이 다 거꾸로잖아. 그거 귀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상황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우와, 오빠 대박 신기하다 하면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더랍니다. 뭐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꿈이기도 하고 뭐 워낙 유명한 이제 손등 박수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화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이야기인데요. 글쓴이 분께서 군대에 계실 때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서 산속 깊은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밤에 숲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뭐 요런 소리에 대한 괴담이었어요. 그런데 글쓴이 분께서 실제로 근무를 나가보니까 실제로 두부 장수가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울리는 종 있죠. 그 딸랑거리는 종소리랑 웬 여자의 울음소리가 진짜로 들리더래요, 숲속에서. 그 소리가 희미하게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서 근무를 서봤던 사람들은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고, 근무를 새로 나온 분들은 와, 야 이거 진짜 귀신이다, 야 이건 빼박 귀신이야,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 그렇게 이제 근무자들끼리 수군덕대면서 이거는 빼박 귀신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 군인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무를 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당직을 서는데 한 간부가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갔다가 그 종 딸랑거리는 소리랑 여자의 울음소리를 똑같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부분께서 도대체 저 소리가 뭐냐 하면서 병사들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은 그 간부한테 그랬대요. 저 귀신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간부는 에이씨 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하다가 한참 그렇게 이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아 이거 진짜네 하면서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그 병사들을 끌고 그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글쓴이 분께서도 약간 궁금했던 찰나에 간부가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보자고 하니까 별 거부감 없이 같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속으로 랜턴만 들고서 그 어두운 산속을 걸어가니까 굉장히 음침하고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소리가 가까워지더래요. 그렇게 소리의 진원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간부가 덜컥 겁이 났나 봐요. 야, 여기 소름 장난 아니다, 우리 그냥 도망가자 이러더니 간부가 혼자 도망을 가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글쓴이 분께서는 그 간부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확인을 해보자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서 조금 더 걸어갔는데 거기 산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동묘지에서 진짜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무덤 앞에서 종을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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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리고 있더래요. 그 장면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분들께서 보신 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귀신이었어도 진짜 무서운 거지만 여자가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방울 땡그랑땡그랑 울리고 있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 여자는 왜 그 밤중에 무덤가에서 종을 울리고 있었던 걸까요? 때는 유달리도 더웠던 4년 전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며칠 동안 이어진 무더운 폭염에 한 친구네 집에서 죽치고 드러누워 있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전기세 생각 안 하고 에어컨을 펑펑 틀어놓고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각자 누구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 누구는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 친구가 바닷가에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며칠째 친구네 집에서 방콕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데 질려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버스를 타고 제주도에 있는 함덕해수욕장이라는 곳으로 놀러를 갑니다. 저희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서 소주랑 맥주 그리고 과자거리를 좀 사가지고 술 마실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은 남자 5명이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편의점 앞에서 노가리 까면서 한 잔 두 잔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따라서 파도 소리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물도 적당히 빠져있던 터라 모래사장 위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술을 먹기로 합니다. 날은 더웠지만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썩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친구들은 모래사장에 둥글게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래사장 위에 5명이 둥글게 앉으니까 저랑 제 옆에 있던 친구 동훈이는 바다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나머지 친구 3명은 바다를 등지고 앉는 형세였죠. 저희는 여자 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 동훈이가 바다 쪽을 보면서 뭔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 듯한 눈빛 있죠. 막 이렇게 집중해서 뭘 봐요, 찌푸리면서. 그래서 저는 야, 너 뭐해? 왜 그러냐고 동훈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훈이가 바닷가 쪽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훈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저도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는 있었지만 정말 분명하게 그 형체를 저도 봤거든요. 뭔가 새하얀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형태였는데요. 앞면의 윤곽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길었던 걸로 봐선 여성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얼굴의 형태가 물 위로 얼굴만 나왔다가 들어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술을 마시고 있긴 했지만 얼마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혀 취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멀쩡한 제 두 눈으로 그걸 똑똑히 목격하고 난 뒤에 정말 놀라서 비명이 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 있죠. 여기서 제가 비명을 지르면 그 형태가 뭔가 날 바라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바다를 등지고 있는 나머지 친구 3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야, 니들 뒤쪽으로 이상한 거 있어. 한번 봐봐.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용히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친구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서 바다 쪽을 봤는데 보이긴 뭐가 보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되려 저희 보고 시시한 장난을 친다고 역장난을 치더라고요. 니네 어깨에 있는 거 뭐냐 이런 식으로요. 그때서야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거는 시신 같은 것도 아니고 귀신이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이 있긴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한 뒤로 저희도 다시 바닷가를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얼른 자리를 떴어야 되는데 저희는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참을 저 역시도 이제 취기가 올라올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오른쪽 허벅지 한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에 주머니에 넣어놨던 핫팩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이 허벅지에 열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점점 뜨거워지더니 정말로 바지에 불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워. 뭐야 너무 뜨거워서 뭐지? 하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종아리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거예요. 멀쩡히 술을 마시다 말고 허벅지에 불타는 느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종아리에 물까지 차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여러 사람이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저처럼 누가 벌떡 일어나면 다들 왜 그래? 하고 반응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벌떡 일어난 상태에서 친구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뭔가 넋이 나간 것처럼 태연하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다를 등지고 앉아있던 그 친구들의
약 1m 정도의 뒤편에서 아까 봤던 그 여성의 머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귀신을 보면 몸이 굳어버린다는 말 있죠. 그게 순간 뭔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아까는 그 형체가 멀리 있어가지고 퉁퉁 불었다 정도만 보였는데 이게 지금은 제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얼굴은 퉁퉁 불어 있는데 입이라고 생각되는 구멍 하나만 활짝 찢어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때는 내가 귀신에 지금 단단히 홀렸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형체를 보고 제 몸은 굳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 허벅지 쪽이 너무 뜨거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번뜩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옆에 있는 동훈이의 뺨을 먼저 한 대 때렸어요. 동훈이는 그렇게 뺨을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뭐야? 뭔가 이러면서 꿈에서 깬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자실 것도 없이 우리 뭐 된 것 같다고 애들 빨리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동훈이랑 애들을 차례차례 이제 때려가지고 깨웠어요. 그렇게 남은 친구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육지 쪽으로 막 달렸어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5명의 모든 친구들은 육지 밖으로 대피를 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정말로 귀신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얼굴로 그 여자 귀신이 입이 잔뜩 찢어진 채 미친 듯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온 친구들은 가슴 아래파까지는 다 물로 젖어가지고는 야, 지금 우리 이거 뭐야? 조금 전까지 그냥 멀쩡히 술 마시고 있지 않았어? 이러면서 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어요. 야, 술이고 뭐고 일단 사람 많은 데로 좀 가자. 그렇게 저희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편의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자 5이서 편의점 앞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조금 전 있었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뭐 경찰에 신고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봤자 믿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같이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택시를 타고 집을 가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던 돈이나 지갑들이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의점 앞에서 잠깐 돈을 말리면서 뭐 지갑 같은 걸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젖어 있는 지갑이랑 그 안에 있는 돈, 카드, 소지품 등을 꺼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부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지갑 속에 꽁꽁 넣어갖고 다니던 부적이요. 이 부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적은 지갑 구석지에 꽁꽁 숨겨놨던 거라 물에 젖으면 젖었지 빠져가지고 흘러갈 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허벅지에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바짝 돌아왔던 게 이 부적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믿음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날 친구들이랑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에 저는 젖은 옷을 벗어야 되니까 세탁동 앞에 가서 제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런데 제 허벅지 쪽에 제가 접어놨던 부적 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빨갛게 피멍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적이 절 살렸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뒤로 저와 제 친구들은 여름 휴가철에 아주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면 굳이 저희끼리 조용한 밤바다를 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지난 사연에서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입니다. 저는 해남 공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은 노래방이나 아니면 오락실에서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동네가 시골 동네이고 서울이나 대도시와 달리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 당시 조금 논다고 하는 친구들은 노래방이나 오락실에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락실 같은 데서 시간을 때우다가 적당히 해가 질 때쯤 되면 저희는 다 같이 친구들이랑 뭐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돈을 서로 모았어요. 어린 놈들이 또 뭘 안다고 소주 큰 거, 새우깡이나 과자 같은 거 몇 개, 그리고 디스플러스 이런 것들을 사러 갔어요. 그 당시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 신분이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건 물론이고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일반 마트나 편의점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긴 시골이잖아요. 구석진 마트 같은 데 잘 뒤져보면 할머니들께서 운영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그냥 뭐 아버지, 할아버지 심부름 왔다 이러면서 달라고 하면 그냥 속는 셈 치고 파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데를 뚫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튼 저희 친구들끼리는 항상 술팀, 안주팀을 나눠서 장을 봤어요. 왜냐하면 과자 같은 거는 누가 사러 가도 다 팔잖아요. 하지만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아무리 뚫리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사가 보이는 애들이 가야 잘 주시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술팀과 안주팀을 나눠서 각자 찢어지게 되었고요. 각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산에 있는 팔각정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해가 진 팔각정은 워낙 어두웠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거나 주변에 야경 또는 달빛에 의존을 해가지고 술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저희처럼 발랑 까진 고등학생들이 술을 먹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 팀은 먼저 팔각정에 도착을 해서 담배를 피면서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었더니 산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길을 비추면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친구들은 팔각정에 모두 모여서 술이나 과자, 담배 같은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저희끼리의 일탈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여자아이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팔각정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신나게 술을 먹었고 뭐 어른들 하는 술게임 같은 것도 흉내를 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술을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냥 친구들이 먹으니까 기분에 따라 마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옆에서는 오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애들은 중간에 구석진대로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아이들이 취하거나 아니면 짝짝이 뭐 사라진다든지 그렇게 분위기가 뭔가 파는 분위기가 됐어요. 뭐 시간도 늦기도 늦었고 저희는 그 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술을 마신 그 팔각정에서 내려오면 해남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희 친구들은 팔각정에서 다 내려와서 그 앞에서 음료수를 한 잔씩 하고 다 각자 헤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해남고등학교 옆에 구교리 공간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저희 집이 가장 멀었고 또 방향도 같은 친구들이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틀비틀 걸으면서 해남공고 인근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장이 안 좋아서 계속 설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배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미친 듯이 꼬르륵거리면서 갑자기 막 아랫배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나고 있던 해남공고 앞에는 서림공원이라는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원은 해가 쨍쨍한 여름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그 공원 안에는 조그만한 사당도 하나 있었어요. 저도 이 사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진 못해요. 하지만 무슨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사당이라는 둥 뭐 그런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서림공원은 여자 귀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MBC 이야기 속으로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공원에서 귀신이 출몰한다고 방영을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 번 귀신을 봤지만 볼 때마다 귀신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랑 귀신 이야기를 한다든지 같이 공포영화를 보는 건 참 좋아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그래요. 뭐 아무쪼록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집까지 빠르게 지름길로 가려면 그 오래된 사당 옆
오르막길이 있는 골목으로 가면 됐고요. 지름길이 아니라 큰 길로 가려면 공원 도로를 따라서 쭉 나가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가 너무나 많이 아파와서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바지에 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공원을 가로질러 뛰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화장실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 공원에는 낡은 구화장실이 있고 새로 지은 신화장실이 있는데 제 눈앞에 보인 건 신화장실이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그 당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남자 화장실 앞까지 가서 문을 여는데 남자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너무 급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의 문을 슬쩍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자애들이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용도로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들어갔다가 누굴 마주친다든지 제가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올까봐 잠깐 망설이긴 했는데 급동 앞에서는 갈등도 잠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변기칸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당시 화장실 안에는 일반 변기칸 하나, 장애인용 변기칸 하나, 그리고 세면대 정도가 있는 작은 화장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장애인 칸은 위급 상황 대비해가지고 잠금 장치가 없어요.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좌우로 밀고 닫는 그런 플라스틱 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바지를 내렸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실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긴박했던 상황에서 몇 초 만에 평온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긴박하게 화장실까지 뛰어오면서 이미 술은 완전히 다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맘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변기에 앉아서 볼 일을 보고 살만해지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옆칸에는 인기척도 하나 없는데 왜 화장실 문은 사용 중으로 잠겨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짐과 동시에 약간 섬찟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화장실 벽 쪽으로 올려다봤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로 바지를 채 올리지도 못한 채 플라스틱 문을 박차고 나가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긴박하게 뛰면서 바지를 올리고 그렇게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집까지 달려가다가 잠깐 가로등이 하나 보여서 그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바닥과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그 플라스틱 문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제 손이랑 얼굴이 찢어졌던 거예요. 정말 그때 온몸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아주 또렷하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고개를 들어 화장실 벽으로 올려다봤을 때 그 여자의 눈과 저의 눈은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검은 생머리, 창백함? 아니, 핏기가 아예 하나도 없는 하얀 피부, 흰자가 없었던 검은 눈동자,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까지. 만약 그게 사람이었다고 한들 변기에 올라가서 매달리지 않는 한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는 자세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가로등 밑에서 도저히 움직일 엄두가 안 나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나랑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집에 가서는 긴장도 풀리고 술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쉽게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단 1%라도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귀신이 매달려 있을 때 그 손톱의 모습 하나하나까지 다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귀신이랑 사람의 기운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그 서림공원에 여자 귀신을 본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친구들이랑 대낮에 그 근처를 종종 지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친구 중에 여자애한테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러고 키가 큰 친구랑 한번 그 안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키가 180인 제 친구가 변기에 올라서서 그 벽에 매달려도 겨우 눈이랑 코 정도만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체구를 가진 여성이 거기에 매달려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리는 절대 없었던 거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당시에 제가 서울 노량진에서 재수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량진에는 고시원이나 재수학원이 워낙 많아요. 저도 꼴에 눈이 높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재수 생활을 꽤 길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여름이 매우 더웠어요. 그래서 너무 덥기도 하고 고시원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침 학원도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등산이나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예전에 친구한테 저렴하게 산 4인용 텐트가 있었거든요. 그 텐트랑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대낮부터 마트에 들려가지고 라면이랑 참치랑 기타 먹을 것들을 좀 샀어요. 그렇게 먹을 것들을 간단하게 챙겨서 이제 배낭에 채비를 하고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청량리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려던 산이 용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완행기차를 타고 용문역까지 가게 됩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대략 5시 30분쯤에서 한 6시 사이로 기억을 하거든요. 원래는 입산료를 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다 퇴근을 하셔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공짜로 입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냥 당일날 등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간 게 아니었고요.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제헌절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날도 학원이 쉬는 날이라서 산에서 하루 자고 오려고 1박 2일 작정을 하고 간 거였어요. 그렇게 용문산 입구를 들어섰는데요. 용문산 입구 들어가자마자 왼편에는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한 고등학교에서 그 RCY 같은 서클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서클에서 단체로 캠핑을 와가지고 캠핑장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더 거리를 두려고 산 위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금 신기했던 거는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6시쯤밖에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금방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날씨는 금방이라도 뭔가 비가 내릴 듯이 약간 먹구름이 껴있는 흐린 날씨였어요. 그리고 캠핑장 쪽으로는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아주 조금만 들어왔을 뿐인데도 굉장히 고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캠핑장이랑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저는 텐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텐트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텐트를 설치하고 저는 이제 텐트 안에서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제가 있는 그 숲속까지 들어와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뭐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가서 캠핑장 쪽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텐트 안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멀리 떨어진 캠핑장에서 캠프파이어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순간 슬금슬금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가 내리니까 뭔가 스산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께서 무서운 얘기 해줄 때 해줬던 얘기가 장마철처럼 억수로 비가 내리는 것보다 약간 스산하게 보슬비가 내릴 때 귀신이 더 많이 출몰 한다, 귀신이 더 많이 목격된다, 이런 얘기가 막 생각이 나서 괜히 저도 모르게 더 오싹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텐트 문 밖으로 비가 오는데 저 친구들이 언제까지 캠프파이어를 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벼랑간 정리를 하고 다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라면을 다 먹고 이제 텐트에 지퍼를 내리고 잠깐 쉬려고 이렇게 텐트 안쪽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요, 텐트 주변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랑 나뭇잎 밟는 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제 주변에는 한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텐트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고등학생 친구들의 캠핑장도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텐트 주위에서 그렇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날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텐트에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 오른쪽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림과 동시에 왼쪽에서 사람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해요. 또 처음엔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런 캠핑장으로 캠핑까지 왔으니까 뭐 보물찾기라든지 혹은 담력 훈련 같은 걸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귀신인 척 놀래켜주고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소리인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텐트 지퍼를 내리고 후레쉬로 바깥을 비추면서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그 소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벼랑간에 그냥 텐트 지퍼를 다시 잠그고 다시 빈둥대려고 그렇게 텐트에 누웠는데요. 그 순간 텐트 위에서 제 정면으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텐트 주변으로 웃음소리랑 울음소리가 섞여가지고는 수십 명의 소리가 갑자기 제 텐트 주변을 둘러싸는 거예요. 정말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소리만으로 압도돼가지고 온몸에는 소름이 바짝 서 있었고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소리에 압도되거나 그 기운에 져버리면 뭔가 귀신에 홀린다든지 그럴 것 같아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소리는 거의 한 5분 넘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더 안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텐트 안에서 잠이 들고 동틀녘이 되자마자 저는 불이 나게 짐을 챙겨가지고 하산을 했어요. 그렇게 용문산에서 도망치듯이 하산을 한 뒤에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다시 저의 재수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텐트를 팔았던 그 친구도 만나고 저의 작은 형의 친구 중에 등산 마니아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그 형한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렇고 그 형님께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도 봤냐? 야, 거기 용문산 원래 귀신 나오는 산으로 되게 유명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되게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용문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그냥 용문산에 귀신이 많기도 많지만 예전에 역사적으로 6.25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북한군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제가 들은 목소리가 군인이었으면 남자의 울음소리나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다 여자의 목소리였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저의 미스테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 어르신들이 산에서 길을 잃거나 피치 못해서 산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자기 전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먹을 걸 뿌리고 잘 좀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빌거나 기도를 하고 자는 게 옛 어르신들의 그런 금기 같은 사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작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때는 제가 룸사롱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가 아마 올림픽 할 때였으니까 88년도겠네요. 원래 저는 숭이동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사를 접고 다른 걸 하려고 알아보던 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도박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는 워낙 잘 됐는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다 도박에다가 꼬라박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게까지 말아먹었던 거죠. 그렇게 가게를 말아먹고 나서야 저는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고 그렇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또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대충 돈 나올 만한 곳에서 여기저기 다 끌어보니까 한 수중에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거의 30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그때의 300만 원이랑 지금의 300만 원이랑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때도 300만 원 가지고는 뭘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구월동 시장통 안에 원래 다방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상가가 하나 있다고요. 임대 매물이 싸게 나온 것 같으니까 저한테 할 거 없으면 가서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300 가지고 가게도 없고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돈이었지만 어떻게든 장사를 시작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구월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매물의 위치는 구월동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구석진 모퉁이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지하였어요.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평수는 대략 40-50평 정도 나오는 게 한 룸 5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은 가게였고 게다가 지하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따질 형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임대료는 보증금 250에 월 30으로 알고 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진 돈으론 정말 빡빡했죠.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체념한 듯 돌아서려고 하는데 건물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얼마나 있는데 그려? 모자라면 이래서 갚으면 되지. 한 달에 10이던 20이던 장사해서 갚으면 되지. 뭔가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젊은 인상이 워낙 좋으니까 내가 월 2부로 해서 맞춰줄 테니까 어때요? 이 할머니 굉장히 시원시원한 노인네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에 묻고 따질 게 있나요?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계약을 마치고 나서 아는 친구 놈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게 인테리어를 외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예전 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녀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장사요? 짬밥이 있는데 당연히 잘 됐죠. 위치가 아무리 외진 곳이었어도 그 당시에 그런 술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술도 잘 먹고 돈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정말 눈썹이 날리게 장사가 잘 되대요. 과장 안 보태고 2달 만에 빌린 돈 다 갚았고요. 통장에 잔고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지 한 3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직원으로 있던 웨이터 한 놈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뭔데? 하고 물었더니 사장님, 저 죄송한데 가게에서 안 자면 안 될까요? 왜 임마? 무슨 일인데? 아니요. 그게 새벽에 좀 이상해요.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그렇게 녀석이 뭔가 쭈뼛쭈뼛 이야기를 하길래 그 녀석을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유난히 녀석이 살이 쪽 빠져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 밑으로 다크서클도 진하고 길게 내려와 있고. 가게를 오픈한 뒤에 제가 워낙 바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을 쓰느라고 이 친구한테 신경을 못 썼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어서 그놈이 저기 사장님, 여기 가게에 귀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당시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집이 멀었던 아이들은 다 가게에서 숙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마감하고 나면 가게에서 잠을 잤죠. 그런데 그 당시가 쌍팔년도는 맞지만 귀신이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에휴, 미련한 놈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겁이 그렇게 많아서 어디다 쓸래? 네가 요즘 좀 허한 것 같으니까 내일 몸보신이나 하러 가자. 그렇게 그날은 그 웨이터 녀석을 달래가지고 가게에서 자도록 했고요. 다음 날은 약속대로 직원들이랑 다 같이 자연산 민물장어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웨이터 녀석이 여기서 안 자면 안 되겠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 얼굴이 정말 눈에 확인이 될 정도로 점점 막 살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끝내는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저랑 굉장히 오래 일을 같이 했고 이 녀석처럼 믿고 맡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가게 근처로 저렴한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렇게 방을 얻어서 녀석의 짐을 방으로 옮기는 날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 보일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작 구해줄 걸 그랬나?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가게 오픈 4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예전 일들은 전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게가 바빴기 때문이죠. 하루는 셋째 딸 결산을 보려고 다들 퇴근하고 저랑 웨이터 둘만 가게에 남아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친구들도 가게에 들려서 술을 먹었던 날이라 저도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었던 날이에요.
그렇게 저도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 꼭 결산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카운터에 앉아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웨이터 녀석이 청소를 다 마쳤는지 머뭇머뭇거리다가 저기 사장님, 저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게 너 애인이랑 약속 있냐? 네? 아, 네. 그래요, 들어가라. 수고했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내일 일찍 나와. 알았지? 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곤 후다닥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아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카운터 조명만 빼고 가게 모든 불을 꺼놨었어요. 그런데 가게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가게에 쥐새끼가 있나? 그렇게 신경을 끌려고 하는 찰나에 찰랑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룸 안에 있는 탬버린 소리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그 방 문 앞에 딱 섰는데 찰랑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슬그머니 열고 안을 봤는데 깜깜하더라고요. 네, 뭐 불을 꺼놨으니까요. 그래서 불을 켜고 안쪽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헛웃음이 삐져나오더라고요. 술 취해서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저는 장부 정리를 마저 끝내려고 카운터로 돌아와서 펜을 들었는데 그때 또 찰랑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탬버린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건 좀도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한편에 놓여 있었던 마대자루를 들고 다시 그 방으로 살금살금 접근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다가가는 걸 눈치를 못 챘는지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놈 잘 걸렸다 씨. 어디 남의 가게. 그렇게 벼르고 벼르면서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그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어떤 새끼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불도 꺼져 있고요. 하지만 그런 룸이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쇼파며 문 뒤쪽이며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소리는 분명히 탬버린이 흔들리는 소리가 맞았거든요. 어쩔 줄 모른 채로 잠깐 그렇게 서 있다가 내가 술이 좀 과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카운터 쪽으로 돌아가려고 뒤를 도는 그 순간 찰랑찰랑찰랑 온몸에 소름이 돋음과 동시에 누군가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확신을 주듯이 아주 귓가에서 선명히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이대로 있단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길진 않았지만 그 방부터 카운터까지 전력을 다해서 뛰어갔어요. 저는 대충 장부만 집어들고 불 끌 생각도 안 하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가게 문은 잠궈야 되니까 주머니에서 막 열쇠를 뒤지는데 그 시간조차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쇠를 찾아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도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당시 그 가게 현관문이 어떤 문이었냐면 유리문이었는데요. 그 유리문의 중앙에는 물고기 문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위아래로는 투명해서 가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이었어요. 하여간 그때는 그 문이 고급스럽고 이뻐 보여서 비싼 돈 주고 들인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 유리문에 상단에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제가 팔을 뻗어가지고 열쇠를 집어넣고 문을 잠궜어요. 팔을 뻗어서 문을 잠근 뒤에 무심코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 여자였어요. 창백하고 하얀 얼굴의 그 눈은 마치 재밌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가게 안쪽에서 엎드린 채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아랫도리가 뜨뜻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지하 계단을 정말 기어오르듯이 빠져나왔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행히 새벽에 거리를 치우고 계시던 청소부 아저씨를 보고 나서야 제정신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가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정말 도망치듯이 가게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감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도대체 그 웨이터 놈은 어떻게 거기서 2달이 넘게 살았던 건지 소름이 돋을 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건물에 귀신이 나온다고 이미 시장 상인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은 거길 찾아와도 시장 상인들은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하길 꺼려 했더라고요. 아마 건물주 할머니께서 세를 그렇게 싸게 주셨던 것도 그런 이유였지 싶어요. 때는 수능 준비로 지쳐있던 고3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수험생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지만 그 당시에 저는 공부든 뭐든 뭔가 어디론가 다 그만두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게다가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디론가 놀러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이 뭔가 멀리까지 피서를 간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제대로 서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설령 피서를 떠난다 해도 뭐 방을 잡을 돈이라든지 피서지에서 먹고 자고 할 그런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참 피서는 저한테 사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름을 그냥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쥐어 짜내고 짜내서 생각한 게 흉가 체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친했던 단짝 친구 2명이랑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를 놀러 가보기로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뒷산은 뭐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뒷산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흉가 때문인지 그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음침해서 동네 사람들도 쉬쉬하는 그런 흉가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주변은 굳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 당시 억눌려 있던 고3 수험생에게는 흉가 체험조차도 굉장히 좋은 피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그 흉가에서의 1박 2일 피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 흉가 안에 작은 텐트 같은 걸 하나 쳐놓고 뭐 흉가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고 오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짐을 챙겼어요. 뭐 버너나 코펠이나 아니면 쌀, 라면 같은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그 흉가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동네에서 오고 가면서 그 흉가의 외관은 본 적이 있었고 그 흉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직접 가서 그 흉가를 마주하니까 그 흉가가 내뿜는 분위기가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산자락의 어떤 한기, 그리고 그 오래 방치된 집의 특유의 냄새, 이런 것들이 저희를 약간 움츠러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자 뭐 이런 심정으로 그 안에다가 텐트를 설치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흉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내 평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을 랜턴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도 보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흉가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심령현상이나 귀신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그렇게 흉가를 둘러볼 만큼 둘러보고 저희는 설치해놨던 텐트로 돌아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가를 처음 들어올 때 너무 과긴장을 했다가 스르르 풀어진 탓인지 서서히 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텐트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잠에서 깨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은 떴지만
흉가는 워낙 어두워서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그 흉가 안에 부엌 쪽 방향에서 나는 소리 같이 느껴졌어요. 일반 가정집이었으면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집 밖에 도시의 미세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소리가 묻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흉가는 산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흉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들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흉가에서 그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심 겁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조용히 흔들어서 깨우면서 귓속말로 조용히 일어나봐, 여기 누구 있는 것 같아 하고 친구들을 깨웠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깨우는데요, 일어난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더니 뭔가 겁을 먹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저와 친구들 모두가 일어나고 나서는 뭔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리가 나는 부엌 방향으로 랜턴을 들고 천천히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랜턴을 들고 부엌 가까이로 다가가면서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부엌에 쥐새끼가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랜턴을 들고 몸을 돌리는데 부엌의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랜턴으로 구석지를 다시 한번 비췄더니 저희 눈에 들어온 건 너덜너덜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바닥에 늘어뜨린 채 저희가 올 때 가져왔던 그 쌀을 구석지에서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욕이 섞인 비명을 깍 하고 질렀어요. 그제서야 그 형체가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본 걸 그대로 묘사를 하면요, 입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코는 완전히 문드러진 모습이었는데 눈은 새하얗게 흰자만 부릅뜨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너무 놀래서 으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흉가 밖으로 미친듯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뒤따라서 뛰어나왔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짐을 챙겨올 생각도 못한 채로 다 각자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흉가 체험을 한 뒤에 거의 며칠 동안은 친구들이랑 얘기만 하면 주제가 그 이야기로 흘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말이라서 저는 집에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너 공부 안 하고 라디오 듣니? 아, 보면 몰라, 공부하고 있잖아.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꾀부리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제 책상 주변을 쭉 훑어보더니 벼랑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채 5분이 안 돼서 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시더니 이거 라디오 듣고 있었구만 이러면서 들어오시자마자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라디오냐고, 콘센트도 안 꼽혀 있는데 지금 소리 나냐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되려 따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 방에서 계속 여자 중얼거리는 소리랑 웃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몰래 라디오 듣는 줄 알고 거실 TV 소리도 줄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더래요. 여자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막 웃음소리도 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딴청 피우고 있는 저를 현장 검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방에 있는 라디오는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랜데 게다가 듣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소름 돋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찜찜해 죽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녁에 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일 마치고 오신 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노크하더니 들어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새삼 안 하던 노크를 하냐고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보고 너 여자친구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주변을 살피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못소린 것도 억울한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왜 묻냐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제 방 창문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창문에 누가 봐도 여자인 긴 생머리의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저는 분명히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어머니가 1시간 정도 일찍 들어오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평소에 오는 시간보다 전에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흉가 체험을 갔던 일, 거기서 겪었던 일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어머니께서도 뭔가 아차 싶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저희 집 초롱이가 제가 학교를 가고 나면 어머니께서 이제 출근하시기 전까지 주로 이제 소파에서 강아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녀석이 제가 학교에 가고 나면 제 방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 방을 올려다보고는 그렇게 두리번거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초롱이한테 엉아 학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한 후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고3이 괜한 짓을 했다고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3이 된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기도 드리려고 줄곧 다니던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랑 저랑 같이 그 절에 가서 부적을 몇 장 받아왔어요. 그렇게 부적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어머니한테 정말 막 잔소리 세례를 엄청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초롱이가 저희를 마중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꼬랑지 흔들면서 굉장히 막 반겼거든요. 그렇게 초롱이가 마중 나오지 않길래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초롱이가 죽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입었던 옷을 장롱에 다시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흉가를 갈 때 입었던 그 티셔츠를 머리맡에 두고 초롱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당장 이제 초롱이를 안고 가서 이제 땅에다가 묻어주고 그 옷까지는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였는데요. 정말 초롱이 일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뒤로 더 이상 미스테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절대로 흉가 가지 마세요. 제발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겪은 사연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남 읍내에서 산해정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학교가 끝나면 가끔 부모님 가게에 들러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홀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어머니한테 보탬이 되고자 그랬다기보다는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나면 장사가 끝나고 항상 용돈을 주셨고요. 식당에는 줄곧 어머니의 친구분들 또는 이모님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게를 도와드리면서 그 화투판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면 돈을 따신 이모님들께서 가끔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날 잡고 하루 일을 도와드리면 생각보다 현금이 쏠쏠하게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주로 주방에서 설거지 같은 걸 좀 도맡아서 했고요. 저는 숯에 불을 붙여서 나르거나 아니면 불판을 갈아주는 그런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가게를 몇 시간 정도 도와드리고 나면 한 저녁 10시쯤이 되면은 손님이 꽤나 좀 한가해지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용돈을 받아서 여자친구랑 저녁에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은 굉장히 오래된 여관을 개조하고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시던 식당으로 알고 있었어요. 가게 구조가요, 나무로 된 큰 대문 입구를 들어오고 나면 양쪽에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철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각 호실이 창호지 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칸칸칸 나눠져서 운영이 되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가게 중앙에는 금붕어와 잉어를 기르는 굉장히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조성을 하신 건데요. 물고기들을 취미로 애지중지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뚱뚱한 목조로 된 달마대사 모형이 하나 있었고요.
그 옆으로 여러 가지 나무 조형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 주방 옆으로는 작은 창고방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싱글 침대랑 TV 정도만 놓여있는 그런 작은 창고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주말에는 많은 단체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를 포함한 친구 3명 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저희 어머니 가게로 향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어머니 가게를 도와드렸는데요. 친구들도 종종 저희 가게를 도와줬기 때문에 제법 능숙하게 일을 했거든요. 친구들은 상을 세팅하거나 손님이 나간 자리를 치우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 멀쩡하게 남은 고기 같은 거는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그런 재미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녁까지 아주 바쁘게 열심히 가게를 도와드렸고요. 손님이 완전히 빠지고 난 뒤에는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고기랑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신지 먼저 주무시려고 아파트로 돌아가셨고요. 저희는 가게 문을 닫아놓고 저희끼리의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음껏 주방에 있는 고기랑 술을 꺼내다 먹었고요. 그 당시 매취순이라고 한 병에 5,000원짜리 비싼 술이 있었는데 그 술도 친구들이랑 실컷 꺼내다 마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술이 오를 대로 올랐고 어느덧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자리를 좀 같이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취해가지고는 집으로 도망갔고요. 그리고 저와 제 여자친구도 다음날은 영업을 안 하는 날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치우자 하고 주방의 옆에 있는 그 작은 창고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좁은 싱글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쯤이 되었을까요? 한참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불러 깨우더라고요. 오빠, 일어나봐. 무슨 소리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술이 덜 깨가지고 막 눈을 비비면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어요. 그런 와중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지? 싶어서 귀를 잘 기울였어요. 그런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오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응? 이렇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여자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퐁당?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퐁당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또각 또각 퐁당?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또다시 또각 또각 퐁당? 하는 소리가 반복되더라고요. 소리를 묘사하자면 누군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소리, 그리고 하이힐 소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둔탁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어두운 방에서 그게 도둑인지 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술기운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도둑이 든 것 같다면서 무서워가지고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저는 창고방에서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불을 켜고 싶었지만 당시 저희 가게는 주방만 빼고는 두꺼비집을 내리는 어머니만의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 시간에는 창고방에도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시절에는 핸드폰도 모토로라, 애니콜 이런 거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핸드폰 불빛에 의지를 해가지고 방 안에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았는데 맥주병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창고방 밖에서는 여전히 또각 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요. 저는 한 손에 맥주병을 쥐어든 채 조용히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룻바닥 위를 천천히 몇 발자국 나가서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한 곳을 바라보다 보면 주변 어둠에 익숙해져서 점점 시야에 주변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랑 여자친구는 벽에 기대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식당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식당 내부의 풍경들이 눈에 익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여자친구가 굉장히 깜짝 놀라 하면서 큰 목소리로 오빠 저거 뭐야? 이러길래 그 순간 여자친구의 목소리에 놀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제 귀 쪽에 대고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빠 저쪽 봐보라고. 저거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여자친구는 연못에 있는 달마대사 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시야가 어둠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찰나에 저는 소름이 돋아서 기절을 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본 건 그 달마대사 모형 옆에 붙어서 저희와 같이 몸을 숨긴 채 얼굴이랑 몸을 반만 내민 채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 여자가 달마대사 뒤에서 걸어 나와서는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 순간 놀라는 건 둘째 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겁지겁 창고방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게 저희한테 들어올 수 없게 문고리를 붙들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점점 저희 쪽으로 가까워지더니 조만간 마룻바닥까지 올라와서 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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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각. 저희는 그 공포감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한참 발자국 소리가 나다가 그게 문 밖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소리가 안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찰나에 밖에서 문틈 사이로 후레쉬를 비추면서 누구 없어요? 이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와, 이제 귀신이 남자 목소리까지 내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서 또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경찰입니다. 누구 있습니까? 그렇게 경찰이라고 하는 얘기에 온몸에 힘이 쫙 풀려서 여자친구랑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렇게 경찰관 분께서는 문을 열고 나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순순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차근차근 상황 설명을 했는데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경찰관 분께서는 학생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헛것을 봤다고 그렇게 꾸중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신 이유는 막 울음소리도 나고 막 비명소리도 나고 하니까 이제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께서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식당을 넘어가지고 들어오셨던 거고요. 그렇게 집에 주무시고 계시던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갔고 이래저래 경찰관 분들이랑 왔다 갔다 하다가 상황을 정리를 했어요. 그 뒤에 어머니랑 저랑 여자친구랑 셋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저희가 본 그대로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식당 연못 가운데 달마대사 쪽에서 여자를 봤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기모노 차림의 여성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들었던 또각또각 소리는 하이힐이나 구두 소리가 아니라 남학신 소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 여자친구는 일본 말로 알 수 없는 말을 막 속삭였다고 해요. 그 소리는 귓전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이 들렸다고 해요. 카쿠사나이데 카쿠사나이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식당에 못 보던 아기 진돗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날 일이 너무 찜찜해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서 절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에서 기도도 하고 스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님께서 집에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라고 하면서 마침 그 절에서 기르고 있던 아기 강아지 한 마리를 주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 아기 강아지를 키운다고 식당에 데려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멀쩡하던 강아지가 죽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기모노를 입은 여자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 귀에 대고 알 수 없는 일본어로 속삭였던 그 말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